네, 시민상학과 특이점으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어떻게 좀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 주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그때도 2,400에 가까워졌었고 2,400이 위협받으면서 잠깐 2,300을 보고 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일주일 마무리가 되니 2,400 조금 위로 올라간 상태. 다음 주는 이 시점 2,400을 또 바닥으로 인식하고 월요일부터 올라갈 수 있을지. 하지만 환율은 최고가 1,48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3명의 매니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팀 나왔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춘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의 마무리 오늘장 한 줄 평으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한 줄 평은 환율의 고점을 기다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자금이 메마르기 시작을 하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랑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모두 이탈하면서 개인만 매수를 하고 시장이 조금 약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달러 기준으로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환율에 대한 고점이 나와야지만 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500원 선을 이제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1,500원 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1,500원 선을 돌파를 하면은 1,500원 선에서 변동폭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1,500원 선이라는 마지노선을 뚫고 더 강한 원달러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500원을 돌파하지 않고 찍지 않고 여기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제일 베스트인데 일단 그 흐름이 나오기를 좀 바라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환율 봤을 때 1,500원 정도를 우리가 열어두고 보면은 아직은 좀 오를 룸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시장이 빠지겠구나. 근데 1,500원 정도가 되면은 워낙에 높은 수치잖아요. 1,500원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증시가 다시 한번 환율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증시도 자리를 잡아갈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부터 좀 꺾여가야 되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거기서 과거에서 1,500원 돌파를 하기 전에 이제 1,445원 2년 전에 거기서 고점을 찍고 나서 1,500원을 찍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점 시그널 나오면서 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1,500원이라는 좀 유의미한 자리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더 빠르게 이탈을 하면서 일단은 진정되고 나서 다시 국내 증시를 네. 들어오자라는 좀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도 포모 현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1,5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역시도 일단은 쉬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500원을 위협하지 않고 여기서 서서히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제일 시장에는 안정화가 네. 되는 게 좋고 거기가 골든타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성 매니저님 워낙에 환율 이야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마감 3시 30분 환율하고요. 네. 오후 6시 환율 보면은 오후 6시는 항상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몇 전이든 몇 원이든 항상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장중에 1,480원 찍고 6시 환율은 그래도 그거보다 좀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네. 이건 긍정적으로 볼 만해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구두 개입이 아니라 좀 금융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650억 가량으로 좀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더 오를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했지만 선물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양말 리스크 해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좀 안정화가 됐을 때는 국내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겠다라는 준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약간 원달러 상승에 대해서 스탠스가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는 지금 금사연님께서 역시 똘스라고 똘똘이 스머프를 줄임말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한 줄 평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한 줄 평을 오늘 배당락이죠. 그러니까 그쵸. 예, 배당락이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배당락하고 오늘 특히 이제 3시 이후에 여러분 잘 네. 아시겠습니다만 탄핵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오늘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 주식을 한 10년이나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또는 3년 또는 배당을 받지 않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좀 이해가 좀 안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락인데 왜 주가가 떨어질까라는 생각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깐 배당을 받는 종목하고 배당을 받지 않는 종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빠를 겁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보시죠. 네. 자, 오늘 현대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오늘 올라왔던 종목이 그동안 이제 주도주라고 자리매김을 했던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가 4만 원에서 지금 6만 원까지 단기 한 달 만에 거의 25%, 30% 이상 올라왔는데 희한하게도 이 종목은 오늘 한 9% 정도 빠졌다가 7.8%의 마이너스에 마감을 했는데 같은 그 주도주로 현대그룹주 중에 또 지금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이 네, 안 되지. 좀 느리네요. 네, 매니저님. 이게 조금 느립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오늘 보시면은 그동안 주도주였는데 한 2.8%밖에 안 빠졌어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민을 아마 고민을 해 보신 분들은 답을 찾으셨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HD 현대중공업은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배당 수익률이 없습니다. 배당을 안 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를 보시면은 배당을 6.8%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락일 때는 원래 보통은 오랫동안 10년, 20년 넘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빠지겠구나. 제가 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금융주들 배당락 오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을 때 챙기시는 게 낫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배당을 하는 만큼 더 이상 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6.8% 배당을 줬지만 거의 9% 정도 빠졌던 거는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트레이딩하거나 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개입된 상태에서 주가가 보통 한 7% 정도 빠져야 정상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보니 주도주이기 때문에 많이 트레이딩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손절만 한 겁니다. 근데 보통 이 배당락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 주가는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배당락일 때는 배당 받는 만큼 빠진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악재는 거의 다 이제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어떤 쪽에서는 뭐 대통령 부임 시에 어떤 다른 스토리도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걸 떠나서 시장에는 이미 다 악재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환율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만 1,500원대까지 올라간 거는 2008년도, 9년도 리먼 사태 때 차트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때 이제 환율을 보시면은 현재도 1,500원을 지금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리먼 사태가 났던 2009년도 때 그리고 IMF 때 1998년도 때 그때만 딱 이전에 두 번만 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정도만큼 위기 상황으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를 환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1,500원 정도 한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너무 악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이때를 이용해서 네. 여러분 좋은 종목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좀 흐름이라는 걸 본다면은 치고 올라갈 때까지도 환율이 좀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항상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다려봐야 된다. 조선일 매니저, 김민성 매니저의 환율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한 줄평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역시 지금 환율을 빼놓고는 지금 시장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단 좀 상승세가 조금 멈춰주기를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오늘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보면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상승장에도 그렇군요. 하한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락장에도 상한가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가끔씩 제가 뭐 밴드를 통해서 드리는데 지금은 뭐 어차피 지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뭐 호재가 있다던가 또 그걸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이슈도 없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호재가 나와도 우리 시장을 지금 끌고 올라갈 만한 그 무언가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뭐 시장은 지수는 이제 위아래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종목 선택.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몇 달 전부터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장은 테마파크 장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뭐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이 저렴한 시세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테마에 엮여서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히려 또 중장기적으로 나는 뭐 한 적금식으로 진짜 2, 3년 꾸준히 가져갈 거야.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호재가 아닐까. 뭐 더 떨어지면 와 이만큼 싸졌어? 삼성전자가 이만큼 싸졌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시장 전혀 무서울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네. 쫄지 마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쫄지 말고 좋은 종목 잘 골라간다면은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조선희 매니저, 김민성 매니저가 환율 이야기를 하나씩 다 했거든요. 저 그래서 박준현 매니저님의 뷰도 궁금은 합니다. 앞서 이제 김민성 매니저는 1,500까지 안 갈 수 있다. 그 지금 좀 꺾이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히려 조선희 매니저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은 일단은 1,500까지는 열어둬라. 좀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매니저님 어디에 좀 가까우세요? 저는 물론 꺾이는 게 지금 최고입니다. 네, 이제 아니죠. 민성 매니저 똘스 매니저 쪽에 이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쯤 되면은요, 저는 여기서 완전히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횡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 외국인 큰 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떠나는 환차 손을 걱정하는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1,500원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 증시를 정말 싸게 살 수 있죠. 네. 그리고 환차 이익을 계산하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안정만 되면 1년 내에 2년 내에 안정만 돼서 다시 1,200원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으로 돈을 못 벌어도 환차 이익으로도 10% 이상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곧 외국인 수급도 다시 이제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율에 따른 이 수급 움직임까지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장 한 주 평 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간 있게 흘러가서 바로 이제 특이점으로 넘어가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한 섹터, 요새 최고의 섹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국첨단 소재 코이버 상한가도 나왔고요. 뭐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미국은 뭐 계속해서 아이온큐 엄청나게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밈 주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 조선희 매니저님, 네. 일단 양자 기술은 이제 전 세계의 트렌드가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자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서 주식하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국에서 주식하기에는 약간 좀 그 미국보다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온큐도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한 3배, 4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리게티나 퀀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사실 저희가 퀀텀 컴퓨팅은 저희가 트레이딩을 했었거든요. VIP 회원님들. 그래서 하루에 뭐 20%, 50% 이렇게 올라가서 3, 4일 만에 한 3배, 4배 이상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미국은 원래 아시겠지만 상한가, 하한가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사실 정확하게 퀀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 드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꼽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을 트레이딩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종목들 오늘 보면은 KCX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양자 컴퓨터에서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보시면 단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말했을 때 괜찮겠다. 여기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특이점에서 가장 먼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던 게 박준현 매니저님입니다. 진짜 양자 컴퓨터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막
최고의 테마 막 엄청나게 달려가기 시작한 지 한 2주 됐거든요. 2주 좀 넘었나요? 근데 이거를 거의 2달 전에 가까이 박준현 매니저가 양자 컴퓨터 봐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뭐 그때부터 봤을 때 현재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잘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어. 더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표적으로 아이온큐, 그쵸. 뭐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터 그다음에 등등등 해서 특히 지금 D-Wave 퀀텀 제가 차트를 하나 맞아요. 좋아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이온큐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큐 어마무시하죠 요새. 예. 네, 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이후에도 지금 아직까지 거래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가 지금 여기 7천만 주가 보이실 텐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7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인데 거래가 지금 얘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상한가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 특히 이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10불짜리가 지금 40불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이제 거래가 터지면 이제 우리나라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생명을 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실스크라는 종목이에요. 시스크? 실스크라는 종목인데, 실스크. 예, 오, 미국 예. 종목, 이 종목도 지금 미국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1월 달에 CES 2025가 지금 개막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이 회사에서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무언가를 발표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발표를 한다 소식이 있는데 차트를 한번 이렇게 제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이 종목은요 1불이 채 되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뭐 한 40센트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보면 9불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도 양자에 뭔가 엮이기 시작한다. 양자 그러니까 테마에 올라타기만 한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하루가 무섭게 지금 26일 거래량 26일 날은 거의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0%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막 서학개미 뭐 미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다우지수가 올랐나? 나스닥이 올랐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지?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항상 올라와 있고. 네. 그걸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증시랑 연결되니까. 커플링이 많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커플링 현상이 거의 끝난 지가 거의 1년이 넘어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이다? 업종 커플링, 업종. 테마 커플링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두 달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증시에는 얘네들이 잘 가더라. 양자가 잘 가더라. 뭐 끝없이 가더라.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더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차트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도 최근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많이 움직였고 또 여기 우리 민석 매니저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네, 맞아요. AI 소프트 쪽은 저쪽이 또 거의 뭐 선배님 예, 정도 예. 되시는데 그렇게 지금 업종 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 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1월 이후 일단은 뭐 한 상반기 그래도 네. 최소한 1, 4분기까지 내년 1, 4분기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투자 포인트로는 아직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김민석 매니저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여기 양자도 CES 2025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투자의 모멘텀이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에 조금 걱정되는 건 저는 양자에서 포모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제 들어가면 내가 막차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막차가 되는 종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 개발했으니까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은 다 잘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 거는 사실 미국이고요. 지금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전에는 중국이 굉장히 좀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IBM이 슈퍼컴퓨터의 강대국을 이끌어냈고 이번엔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은 후발주로서에 대한 좀 모멘텀을 양자 컴퓨터 우리나라가 만들 거라는 기대감은 사실 안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에서 잘 보시게 되면은 통신 장비라든지 양자 암호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양자 컴퓨터가 계속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모든 패스워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단위로 이제 대외비라든지 군사 기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민감한 이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양자 암호에 대한 양자 보안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R&D를 하거나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가는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의 해킹을 방어할 수 있는 양자 암호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자에 대한 사업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던 기업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은 빠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좀 점을 명확하게 좀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 외에 좀 양자 암호에 대한 모멘텀을 반드시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충분히 좀 사이클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좀 양자에 대해서는 되게 단기적으로나 뭐로나 내년 일단 1분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동일하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김민석 매니저님, 네. 양자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네. 종목이 되게 많아요. 네. 기술적 분석 위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기업이 그래도 좀 여기 이슈가 많이 묻어 있지 뭐 이런 걸 좀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슈라든지 기존에 있던 사업 이력이 양자에 대한 기술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부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도 이제 같이 양자 기술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뭐 표준화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상용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를 진행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기술력, 양자 기술을 좀 같이 상용화를 하면서 양자 보안이라든지 양자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 부분을 넓혀가려고 정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랑 같이 이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쪽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조선일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상황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패권 전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0년도 때 생각나십니까? 그때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WW였죠. 그때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닷컴 회사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때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주도했습니다. 지금 이제 20년, 24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양자 컴퓨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150억 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투자하고 있는 전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38억 불이기 때문에 거의 한 4배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패권을 뺏기겠다라고 해서 사실 AI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보다 중국이 AI의 특허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양자 관련된 이슈를 보니까 사실 구글이 10일 됐나요? 얼마 전에 이제 구글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에 관련된 새로운 이제 버전의 칩을 설계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10일도 안 돼가지고 중국이 그거보다 더 뛰어난 칩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뜻은 뭡니까? 미국의 기술력을 양자 기술력을 중국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에다가 22개의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에 납품하는 양자나 컴퓨터 관련된 IT 관련된 것들은 미국 국가의 허가를 받고 전 세계 회사들이 납품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다 폐쇄화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지금 비롯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이죠. 내년 1월 7일 날 CES 2025에서 원래 7, 8년 전부터 기본적으로 AI나 인공지능, 로봇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내년에 처음에 CTA에서 CES에서 시작이 되는 2025에서 처음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키노트 스피커가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이 뜻은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대세였다는 얘기고 지난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2017년도 18년도부터 바닥에서부터 출발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엔비디아가 저도 그때가 2018년도니까 한 6년 정도 전인데 네. 그때 $10였거든요. 그러니까 $10 때 제가 열심히 사보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130가 됐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뭐 이제 이 양자 관련된 종목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슈가 많이 묻어 있는 종목을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차트보다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슈도 부각이 되면서 기술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죠. 이슈 차트 모두 함께 갖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박정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트일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예. 늘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네. 실적을 갖고 있더라도 기대감이 있더라도 지금 10,000원짜리가 10만 원에 가 있습니다. 뭐 단박에 이렇게 올랐다. 아, 예. 저는 무서워서 못 삽니다. 아, 저도 그래요, 사실. 예. 네. 이제 좋은 기업이면서 실적도 괜찮고 기대감도 있는데 왜 10만 원짜리가 왜 10,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거지? 근데 10,000원에서 이제 11,000원, 12,000원, 13,000원 올라가기 시작하네.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저는 주식은 항상 시세를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좋은 기업이 저렴한 시세에 있을 때 사보자. 이렇게 단지 아무리 무엇이 엮여 있다 하더라도 꼭 양자가 아니라 무슨 다른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좋은 기업을 저렴한 시세에 모아가자. 일단 차트는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차트 통해서 최고의 종목이 있다면 박준일 매니저가 봤을 때 차트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양자 컴퓨터 쪽에 대해서 지금 ALT라는 종목을 한번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신규 상장이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신규 상장했거든요. 작년 7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제 이 일봉 차트인데 이게 다예요. 25,000원대 지금 공모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9,000원대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만 원짜리 종목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거래가 지금 신규 상장했을 때 빼놓고 400만 주 정도 빼놓고는요. 거래량의 연속성이 붙고 있습니다. 거래량의 연속성이 붙고 있는데 어떻게 붙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씩 저렴한 시세에서 조금씩 모아간다. 9,000원, 뭐 9,500원, 8,500원 사이에서 조금씩 모아간다. 그렇다면은 큰 낭패 볼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투자 전략도요. 거의 뭐 잘 나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장대 양봉이 하나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장대 양봉이 지금 하나 이렇게 중간에 나왔던 날이 있습니다. 이게 횡보로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지막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가 두 번째 지지 라인. 오늘 상승한 만큼이 첫 번째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 여기가 이렇게 나는 어디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는 행복회로만 돌리지 마시고요.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한 8,500원 선, 뭐 8,400원 선, 여기가 1차 지지 라인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 7,500원 라인이 2차 지지 라인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올라갈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아도 다 정답이에요. 대신에 만약에 이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때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라든가 여기 라인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투자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렇게 2만 원짜리가 5천 원대까지 조정받고 지금 막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저는 지금 뭐 아직 뭐 기대감이나 이런 쪽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ALT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민성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안 쪽에 대한 모멘텀을 보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네 종목 이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도 좋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8%가량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긴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구간이라서 좀 리스크적으로도 크게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구간이라서 좀 지속성 있는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정부랑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표준화 사업을 참여하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넷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 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전에서도 과거에 이제 양자 암호화에 대한 전용 장비를 국정원에 좀 인증을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자 암호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빼놓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우리넷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양자 보안에 대한 모멘텀도 좀 지속성 있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추세를 돌리긴 했지만 여기서 강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 우리넷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조선일 매니저님. 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예. 저는 이제 KCS 오늘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 화면을 좀 보시면은 KCS 같은 경우는 이 양자 컴퓨터, 특히 이제 양자 암호에 대한 칩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미 금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금년에 7월 달에 이게 나왔었죠. 그래서 QHSM이라고 그래갖고 이 칩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SK텔레콤에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에는 이슈가 부각이 돼 있고 이 칩 같은 경우는 뭐 CCTV나 드론, IoT, 사물 인터넷이나 기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칩이거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단연 이 종목이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대장주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조정을 잘하고 있다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KCS가 꺾이지 않는 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들마다 일단은 양자 컴퓨터 좋게 본다라는 이야기는 동일하게 맞지만 종목을 보는 뷰는 또 세 가지 다 다르다는 것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부담 없는 가격에서 잘 매수할 수 있는 것도 박준현 매니저의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조선희 매니저의 종목 또 이제 보안 쪽 여기가 더 일단 모멘텀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또 김민성 매니저의 이 스타일에 따라서 같이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율주행 얘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트럼프 정부 그리고 이제 머스크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자율주행의 모멘텀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국내 종목들 보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잠깐 쉬고 또 올라갔다가 이게 주도 섹터는 아직 아니다라는 느낌은 좀 아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같은 가격에서 미리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떨어지는 걸 기다리면 좋을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민성 매니저님. 네. 내년은 어떻게 보세요, 자율주행? 진짜 좀 주도 섹터의 원년의 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주도 섹터를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이제 머스크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좀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대시세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테슬라 모델 3부터 좀 강한 시세가 나온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잘 팔리는 거 보여지고 이제 돈이 버는 거를 눈에 보여져야지만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자율주행이 출시가 되고 나서 그거를 상용화가 되는 거를 봐야지만 좀 시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내년에는 뭐 상반기나 이제 하반기 초반까지는 그래도 좀 기대감 때문에 바닥에서 워낙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증시도 바닥이다 보니까 뭐 같이 끌려가는 흐름으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26년도에는 좀 이제 제대로 된 자율주행이 만약에 만들어진다.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좀 준비 과정이 잘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과거의 2차 전지에 대한 역사처럼 좀 대시세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좀 캐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과제는 자율주행이 잘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잘 이어진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관련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라든지 완성차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지만 내후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눈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증시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은 뭐 2차 전지랑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기대감 때문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을 기대해 보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 긍정적인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상 더 빠질 거라는 우려감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걱정하는 산업은 아니지만 네.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고 들어가셨다가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라든지 AI 쪽이 더 또 신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수익이 나더라도 좀 소외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판단하실 수 있는 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우려감을 약간 갖고 있어서 좋은 기업이 좋은 산업이지만 그래도 더 강한 시세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증시가 뭐 다음 주 갑자기 좋아져요. 네. 그럼 자율주행의 우선순위를 주기보다는 반도체 움직이고 뭐 2차 전지 움직이고 바이오 움직이고 그런 순위에는 좀 밀릴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좀 다른 쪽에 포커스가 쏠려 있다 보니까 네. 자율주행은 나오고 보자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오고 보자. 이 의견에 대해서 조선희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 지금 이제 중국 샤오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오늘 오늘이 아니고 어저께죠. 네. 중국의 언론 매체인 36KR이라는 언론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보도를 했냐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비전 시스템이죠. 눈처럼 보고 있는 게 비전 시스템인데 이거를 내년에 자율주행차 이 비전 시스템만 가지고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이제 제가 양자 컴퓨터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FSD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시진핑을 만나서 시진핑하고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1대1 독대를 하고 중국 내에서 특히 상하이나 중국 내에서 몇 군데에서 이제 FSD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걸 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도전으로 중국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계별로 1단계에서 5단계 보통 이제 3단계까지는 손으로 잡고서 간접적으로 터치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4단계, 5단계는 손을 필요 없이 안전하게 FSD 자율주행차가 자동적으로 운전할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3단계입니다만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4단계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이 그리고 어떤 국가에 있는 어떤 기업이 그 4단계, 5단계를 빨리 달성하냐에 따라서 예. 전 세계 전기차 시장, 특히 이제 FSD 관련해 가지고 네. 자율주행차를 주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번 나와서 반짝하고 없어질 이슈가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나올 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하고 미국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율주행 모멘텀은 대체로 이제 미국과 여기 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뭐 샤오펑도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 시장에 있는 자율주행 업체는 피해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마켓이 넓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어떤 기술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미국 기업들에게 치여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기술력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FSD 관련 기술력이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새로운 이런 기술, IT 기술들이 날로날로 발전을 하면서 시장 파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FSD를 테슬라의 FSD를 도입을 아직 완전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데 테슬라가 우리 시장에서 들어온다면 현대차, 기아차가 또 위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력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FSD 관련해 가지고 기술력을 총집합해서 더 뛰어난 그런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 상호 견제 하에 서로 국가는 다르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서로 기술력 견제를 하면서 네. 모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파이가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얻어진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파이가 넓어진다. 시장 마켓이 좀 커지는 분위기로 우리가 인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 요즘 최근에 또 로봇이 일단 조선에 붙어가지고 좀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로봇과 자율주행도 또 붙을 수 있는 모멘텀이긴 한데 지금 뭐 자율주행 보면서 로봇까지 좀 넓혀서 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뭐 조선업계 쪽도 이제 협동 로봇이 용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또 조선 업황이 지금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들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네.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뭐 현대 계열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는데 어쨌든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고 또 휴머노이드 또 나왔던 그때 지난번에 테슬라 네. 로봇택시 나올 때 그때 소개했던 로봇 있죠? 이족보행 로봇.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같이 모두 저는 좀 우리 주식시장이 좀 좋아지길 바라는 그런 네. 마음이긴 한데 좀 같이 좀 묶여서라도 움직여주기를 좀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못 움직일 것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내년에도 우리 스치면 상한가에서 자율주행 로봇은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꾸준하게 언급은 될 수 있을 거다. 뭐 어마어마한 뭐 주도 섹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거론이 되고 회자가 되는 그런 업종, 테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이쪽도 예. 꾸준하게 그리고 또 종목들 보면은요 지금 자율주행 쪽 관련된 종목들이요 밑에서 우리 초보자들도 트레이딩하기 쉬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정도 지켜보신다면 저는 아주 딱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였던 이 자율주행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율주행 종목 본다면 어디를 볼지 김민성 매니저님 종목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SOS랩 최근 들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SOS랩은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미국에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고 모멘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좀 기대감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국내 기업들 현기차라든지 이런 개발한 자율주행 차들이 또 미국에 진출하기 굉장히 쉬워지는 환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국내 기업들도 같이 성장에 대한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SOS랩은 자율주행에서 이제 눈이라고 얘기하는 라이다에 대한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잘 만들기 위해서는 SOS랩이 만드는 라이다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출력 레이저 같은 걸 쏴가지고 시각에 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눈을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이 분명하게 자율주행에서는 가장 수요가 필요하고 여기는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는 가장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에 만들지 않더라도 R&D에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실적이 만들어질 수 있는 SOS랩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OS랩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조선일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라이다도 있습니다만 레이더도 필요한데요. 예. 이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 그다음에 로보틱스, UAM 관련해 갖고 모든 것에 다 포함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통 그 레이더를 설치해 가지고 차량이나 드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설치를 할 때 촘촘히 박혀가지고 많이 설치를 해야 그 시스템이 앞에 있는 위험물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물체를 인식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이 어레이는 비정형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빽빽하게 배열을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비정형으로 이렇게 설치를 그러니까 많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레이더처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미 인정받아서 국내에서도 출시되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잠깐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지금 미국에 이제 플로리다 이 버스가 지금 플로리다 주에 있는 스쿨 버스입니다. 스쿨 버스에 오른쪽에 하단부에 하얀색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레이더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이미 미국에 납품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스쿨버스에도 장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뭐 국내에도 굉장히 어린애들 중요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 타고 다니는 차량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보안이나 안전상에서 굉장히 주요시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를 장착을 해서 주변에 있는 목표물이나 또는 지나가는 차량들이나 거치될 수 있는 것 또는 어린이들이 내려서 다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을 한 거죠. 이 정도로 실력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도 바닥을 찍고 9,000원대부터 찍고 올라오면서 아주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랠리다.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긴 합니다만 약간 조정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자율주행 내 종목은요? 네, 저는 유니퀘스트라는 종목을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봉 차트 지금 유니퀘스트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도 지금 11,000원짜리였습니다. 11,000원짜리가 지금 최저 4,000원대까지 조정을 아주 심하게 받았습니다. 아주 심하게 받았는데 잘 보시면 이 종목이요, 여러분들 자 5,000원부터 11,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래쪽에서 수없이 많이 모았던 누군가는 이 고점에서 다 팔고 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팔고 나서 지금 개인들만 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 없이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리죠. 자, 그리고 이제 하방을
잡았어요. 이제 하방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거래량은 없었지만 오늘도 지금 보시게 되면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캔들상 일본 캔들상 보면은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요. 자, 이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가를 5,000원 밑으로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보자분들도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체 지금 저렴한 가격에서 지금 이 가격대를 지금 박스권을 작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아이들은요 지금 여기 거래가 지금 거의 보이지 않죠. 만약에 여기서 한번 거래가 붙어주면 하방으로 이제 더 이상 빠질 데도 없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여기서 거래가 붙으면 위로 한번 튈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모아뒀다가 거래 터질 때 나중에 뭐 테슬라 쪽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 그때 같이 편승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유니캐스트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기업인데 예. 이제 뭐 시간상 일단 뭐 투자 포인트보다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고 업황도 괜찮고 기대감도 있는데 주가까지 이렇게 저렴하다고 예. 그러면 못 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낭패 볼 일도 없다라는 그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계좌에 도움이 되시길 네. 바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스크 정말 적고 펀더멘탈은 반대로 더 좋은데 유니캐스트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여기 이 모건 스탠리 여기는 좀 못 가서 안달인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를 봐도 뭐 HBM 승자 예측 어렵다. 제가 사실 뭐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마이크론이 월 6만 장으로 이제 늘린다고 해봤자 하이닉스 이게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이제 이러면서 HBM 승자 예측이 어렵다. 소위 말해 요새 MG 용어로 억지로 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박준희 매니저님. 예. 지금 마이크론이 뭐 이렇게 내년에 이제 월 6만 장까지 캐파를 늘린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뭐 그렇게 지금 좀 두려워할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딱 한마디로 그냥 까불지 마 이렇게 말씀을 와, 너무 좋아요. 예. 까불지 마 이렇게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옛날에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좀 했습니다. 예.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뭐 SK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 거 이제 반도체 D램 쪽하고 마이크론 것도 있었어요.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런 이제 네. D램이 만약에 100원이었다. 네. 그럼 얘네는 20원짜리, 30원짜리였어요. 아, 5분의 1 가격이네, 거의. 네, 그만큼 그냥 없으면 삼성께 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런 게 뭐 도시밖에 이런 물건들이 좀 메모리가 딸리면은 그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다 보면은요. 1차 벤더가 있고 얘가 이제 없으면 수급이 안 되면 2차 벤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벤더가 없으면 또 3차 벤더. 네. 대부분 한 2, 3차 벤더가 마이크론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저는 위협은 뭐 네. 이런 말은 뭐 3파전 등등등 네. 이런 말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테슬라가 지금 한국의 두 대형 메모리 칩 뭐 제조업체인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HBM4 칩 샘플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승자지만 마지막에는 삼성이 좀 저는 조금 더 주가 자체도 저렴해 있고 또 제가 딱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뭐 소프트뱅크 손정희 네. 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AI 서버 쪽에 143조의 AI 서버 쪽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이제 이제 소프트뱅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네. 아마 그 회사를 통해서 그걸 펼치지 않을까. 143조라는 예. 돈을 풀지 않을까. 근데 삼성전자가 이 ARM과 협력 업체 그렇죠. 협력 관계에 있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또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이나노 쪽
네, 네, 여러 가지 네, 네. 등등등 해서 관계가 기대해볼 만한 게 좀 있네요. 네, 기대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정도면은 분명히 지금 뭐 손정희 회장도 제2의 엔비디아를 만들겠다, ARM을 이런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모멘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내년에 또 실질적으로 뭐 샘플도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는지는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예.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굳이 마이크론 눈 안 돌리셔도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하면서 뭐 이제 박주현 매니저가 제2의 엔비디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빅테크들이 이제 엔비디아 말고 탈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브로드컴 이슈가 우리나라, 미국은 핫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장 안에서는 반도체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긴 주지만 지금 그게 주가적으로 봤을 때 많이 그 시세가 오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이제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의 등장은 조선희 매니저님은 좀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이 시세가 너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이제 좀 빨리 좀 이게 반도체 쪽이 지난번에 금년인가요? 한 5월인가 4월 달쯤에 피크를 찍고 난 다음에 떨어져서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아직 좀 HBM에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시황이 좀 와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려와야 여기에 대한 또 붐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지 또는 뭐 아직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관은 그나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뭐 환율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국내적인 증시, 그러니까 기업 정치적인 이슈나 그리고 환율적인 것들이 조금 정리가 돼야 사실 이게 정말 반도체 산업이 모든 전자산업에 있어서 쌀이거든요. 기본적 중요한 매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산업이 발전하고 돈이 많이 몰려와야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약간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편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환율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다면 제가 보기엔 내년 상반기 때부터는 다시 반도체가 훨훨 날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김민석 매니저님 통해서 매니저님들에 대한 의견 좀 궁금한 게, 자, 이제 뭐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이 부상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저처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떡밥이 하나 올라왔다. 왜냐하면 둘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을 갈라보고 지금 최고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곳은 어딜까 궁금합니다. 뭐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보자면 HBM이 될 것 같고, 그다음 브로드컴을 보자면 에이직 그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은 어디를 좀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HBM이죠. 사실 저는 오. 이제 탈 엔비디아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게 네. 이게 엔비디아 HBM을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블랙일까지 사전에 꽉 차서 예. 근데 그래 놓고 이제 못 사니까 난 탈 엔비디아 하겠다. 더 좋은 데를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엔비디아 이제 HBM에 대한 모멘텀 GPU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최고고요. 과거부터 이제 계속 밀고 왔기 때문에 HBM에 대한 좀 모멘텀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 엔비디아는 뭔가 좀 구차한 변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박준현 매니저님은요? 네, 뭐 역시 뭐 같은 의견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일단 수요가 일어난다면 지금 정도의 앞으로 지금 정도의 수요보다 앞으로는 저는 꾸준히 더 늘어날 수 있다. 네. HBM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엔비디아를 좀 솔직히 뭐 기술력으로 뭐 따라오기에는 아직 다른 경쟁 기업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HBM도 좋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 가지 또 뭐 서버 자체 그 그래픽 카드를 많이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그거에 관련된 그게 이제 그 그래픽 카드도 조그마한 PCB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도 많이 시모스 반도체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쪽도 저는 뭐 나쁘지 않겠다. 소부장.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속해서 HBM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희 매니저님이 한번 꺾을지 안 꺾을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HBM이냐 이제 에이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에이직 안에도 HBM이 들어가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반도체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HBM을 대체할 게 에이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에이직에도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반도체를 잘 아시는 분들은요, 콧방귀를 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어차피 HBM이 대세인데 에이직이 사실 GPU를 좀 약간 변형해서 만든 게 에이직 단에 있는 나오는 그런 반도체들인데 그것도 HBM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세는 원래 HBM이고 그 어떤 다른 뭐 형태의 GPU나 다른 형태의 뭐가 나오더라도 분명히 HBM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이 앞으로 꾸준히 대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에이직, 브로드컴이 만드는 이 주문형 반도체에도 HBM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뭐 지금 범용 HBM, 범용 GPU에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HBM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또 다른 HBM을 누가 더 잘 만드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디일지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과거부터 굉장히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DI 종목 이제 바닥에서 또 추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현 매니저님도 이제 장비 쪽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도 역시 이제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HBM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이제 이 물량이 잘 나오느냐.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HBM3E를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납품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에 대한 결과치를 잘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버닝 테스터를 생산하는 DI에 대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좀 수요도 계속해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새롭게 HBM에 대한 좀 준비를 하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DI가 이제 가지고 있는 버닝 테스트 같은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도 이제 HBM4에 대한 주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율주행에도 HBM이 필요하고요. 로봇을 생산하는데도 이제 HBM이 필요하고 AI를 개발하는 데도 HBM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HBM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버닝 테스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DI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주설 매니저님. 네, 저는 오래간만에 PSK 홀딩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PSK 홀딩스 네.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대규모 글로벌 IT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HBM 관련하고 숄더볼 만드는 이 플로우 장비를 만드는 거죠. 이게 뭘 아시겠지만 반도체 사이에 숄더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산화막이 생기면서 이게 위에 아래로 정전이 될 수 있는데 송진가루를 넣어가지고 요거를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PSK 홀딩스가 자꾸 이게 발음이 안 되네요.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어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8,000원대부터 해가지고 85,000원까지 템버거 종목이거든 작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올해 6월달까지 이게 5월달, 6월달이 반도체 피크였는데 PSK 홀딩스가 무려 템버거 10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정을 참 잘했어요. 85,000원대부터 시작해갖고 27,000원까지 조정을 했는데 차트상으로도 아주 멋진 자리고 지금 약간 역배열상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역배열을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위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톱쓸듯이 위로 왔다 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텐데 이 자리들을 돌파를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것 같고요. 오늘 또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집 확인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은 한 12만 주 정도 팔았는데 기관은 꾸준히 지금 매수를 오늘 또 21만 주 이상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도 PSK 홀딩스가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 기대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PSK 홀딩스였습니다.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네, 저는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름 짧은 거 잘 갖고 나왔네요. 예, PSK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네, 버터를 조금 더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터를. 먹어서. 네, 테크윙이라는 종목에 지금 재무제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1,900억대, 그 다음에 1,900대 영업이익은 26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보게 되면요, 내년 매출이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6,400억을 바라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2,071억. 예상 컨센서스입니다. 예상치입니다. 자, 이렇게 내년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업황, 그러니까 올해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테크윙 전 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본다면 물론 이 아이는 지금 여기서 이거 매니저님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받았고요. 받은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HBM 쪽이나 장비 쪽이나 뭐 등등등에서는 지금 최근에 회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바닥에 있는 아이들 말고 네. 약간 좀 튀고 있는 아이들 위주가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종목을 또 유심히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12월 11일입니다. 이날 거래가 좀 많이 터졌습니다. 많이 터졌으면 고점이기 때문에 많이 터졌으면 이 종목 시세가 다 해야 돼요. 근데 아랫거리를 길게 달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지금 이 가격대 3만 원 전 후반으로 이 종목을 이 기업을 테크이라는 종목을 많이 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왔다. 거의 400만 주가 터졌는데 460만 주가 터졌는데 안 죽었다? 그렇다면 아랫골을 달았다? 그럼 누군가는 3만 원 이상에서 많이 부근에서는 많이 좀 들어왔구나. 그리고 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약 200만 주 거래량이 발생했고 윗골은 좀 달았지만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업황 좋죠, 실적 괜찮죠, 기대감 있죠, 그다음에 주가 위치도 나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부터 모아가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테크윙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나 펀더멘털로나 너무나도 현재 좋은 상태의 테크윙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세 종목 모두 들어봤고요. 이어서 매니저님들 더 많은 곳에서 더 깊은 인사이트 좀 나눌 수 있겠죠? 김민성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되죠?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장중에도 다양한 인사이트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양자 기술이나 AI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미래 기술에 대한 모멘텀을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매주 화요일 날 너튜브를 통해서도 2시 반에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밴드 오셔가지고 링크 받아보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의 밴드에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네, 저도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 조선일하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밴드가 나옵니다. 많은 정보와 함께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도 많이 수익이 났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신세계 INC가 엄청나게 수익 내드렸는데 단기적으로도 수익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도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방송해드렸으니까 주말에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제 박준현 매니저님. 네, 저 역시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자,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라는 차트의 일봉 차트를 보시고요. 11월 중순쯤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와. 그 종목이 마음에 드시면 일봉 차트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들어오시고요. 나 이 정도 수익률 갖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이나 김민성 매니저님한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모두 네이버 밴드 안내 드렸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갑니다.